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항소심에서 우리 의뢰인분이 11억 원 재산 분할을 승소한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1심에서 9억 7천만 원 재산 분할금을 승소하셨어요. 그런데 1심에 대해서 우리가 항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등에 대해서 판결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의뢰인분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의뢰인분은 이 정도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보기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지만 만일 우리는 항소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한다면 어차피 항소심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통상 우리도 항소장을 접수해서 1심보다 더 유리한 주장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사안도 상대방이 먼저 항소장을 접수하게 되죠. 상대방은 저희가 보기엔 그래요. 그냥 재산 분할을 안 주고 싶어. 이게 법원에서 어떻게 보든 말든 그냥 심정적으로 안 주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하니까 우리도 항소를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1심 9억 7천보다 우리가 더 높여서 11억 몇천만 원을 이제 승소하게 된 사안이에요. 최근에 12억 원을 전부 방어하면서 100% 방어에 성공한 사안도 있었는데요. 이제 반대로 그럼 우리가 11억 원, 12억 원을 받아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할게요. 우리 의뢰인분은 좀 사안이 특이하셨어요. 이제 혼인 기간이 상당한데 그 중에 반이 별거였고 그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이제 상대방이 자녀들을 데리고 가버린 거죠. 우리 의뢰인분을 놔두고. 그 혼인 기간 일단은 같이 거주 동거한 기간이 상당한데 그때 의뢰인분이 주로 경제 생활을 하고 상대방은 일부 도움을 줬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형성한 재산이 있었어요. 그게 부동산이었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다툼이 있었지만 의뢰인분은 그대로 놔뒀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 재산을 처분하고 의뢰인을 쉽게 말해 버려두고 떠나버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이러쿵 저러쿵 주장하면서 우리 의뢰인을 상당히 안 좋은 사람을 만들면서 본인이 왜 20년이나 우리를 유기했는지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였죠. 근데 우리 의뢰인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은 그냥 다른 무엇보다 돈을 그냥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외도 정황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재산을 전부 주로 형성한 의뢰인을 완전히 버려두고 유기해버리고 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체도 참 특이하지만 또 한 가지 특이했던 것은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매도하고 다른 부동산을 매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직도 본인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더라. 그쵸. 정말 유기하고 재산을 갖고 갈 것 같으면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이 한편 들었던 사안이에요. 사안을 맡을 때.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명의 여기 그대로 있어서 빨리 가압류가 처분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니까 의뢰인 생각은 이건 거예요. 그냥 본인을 정말 완전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도 청구할 것 같고 본인을 조금이라도 위협적으로 생각했다면 상대방이 그러지 않았을 건데 상대방은 본인은 그냥 하나의 인격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냥 버려둔 거고 너가 뭐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재산에 대해서도 도리어 다 본인 거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타인의 명의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둔 것 같다. 그 어떤 그런 동기일 수 있겠는데 참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그 사안을 이제 가압류를 하게 되죠. 특히나 그때 당시에 의뢰인분이 급박하게 오셨던 이유가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오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가압류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의 어떠한 다른 자금을 융통해서 가압류는 청구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면은 가압류를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청구 금액도 참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해. 가압류 청구 금액도 중요해. 이제 여러모로 중요한 사안이었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혼인 파탄의 경위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고 이 사안이 정말 특수하다. 결국에는 우리 의뢰인이 전부 형성한 거를 이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유기하고 그것을 독식한 것이다 라고 해서 재산 분할 대상 및 기여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우리가 더 높일 수 있었던 거는 좀 세부적인 것인데 예를 들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상대방의 적극 재산을 좀 더 늘리고 소극 재산을 좀 더 줄이고 이랬던 작업들이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상대방의 부동산 중에 상대방과 제3자의 공동 명의가 있는데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것을 저희가 등기를 보다가 발견하게 돼요. 아, 그러면 상대방이 그 제3자에 대해서 채권이 있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해서 그걸 적극재산으로 주장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내라 라고 적극적으로 이제 성명을 해주시는 덕분에 상대방의 자료를 제출하게 되고, 그 추가 채권을 저희가 재산분할로 인정받게 되죠. 그 외에도 이제 상대방이 독식하고 있잖아요, 재산을. 어떻게 보면 이게 공동재산이고, 그렇다면 거기로부터 수령한 임대료도 공동의 수익인데 왜 상대방만이 독식을 하는가. 그래서 소송 기간 중에 상대방이 수령한 임대료 합계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런 주장들을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 자료 제출을 촉구하시면서 재산분할 대상의 반영 및 결론적으로 우리가 갖고 올 재산이 뭐 9억 몇천에서 11억 몇천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항상 합리적인 결정을 하되 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보는 끝까지 그런 태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